자동차의 공세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테슬라 쩔쩔 매고 있어. 근데 쩔쩔 매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테슬라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FSD가 궁극에 있어는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서 안 그래도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제 과거에 우리는 자동차에서 내는 마진이 0으로 떨어져도 뭐 소프트웨어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그 어떤 기업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FSD가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FSD를 갖다가 로봇 택시에도 본인들이 쓸 수도 있고, 뭐 이걸 에어비앤비 형식으로 하겠다, 뭐 우버 형식으로 하겠다. 그건 여러분 이제 에어비앤비 형식이라는 것은 테슬라 차주가 여러분 개인이 어디 휴가 가실 때 그렇죠. 내 차가 그냥 남들이 타고 다니는 남들이 타고 다니게 하겠다라는 게 에어비앤비 컨셉인 거고, 우버는 테슬라가 직접 택시 운전 사업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그러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쓰듯 AI를 고용해서 쓰겠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뭐 이런 개념은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로봇 택시 시대는 좀 맨 마지막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크게는 FSD 매출이 얼마큼 증가할 것인가. 당장 내년부터 올해부터 FSD 지금 사실은 재무제표에 FSD 매출을 독립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아직 작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임기점을 지나면 분명하게 이번 분기에 FSD 매출이 얼마였는지를 서비스 부분에서 디아더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FSD 매출로 저는 포기할 거라고 봐요. 이때부터 재무 분석가들도 애널리스트들도 입장을 달리할 거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뉴스가 이제 상하이에서 상하이 전체가 아닙니다. 상하이에 있는 일부 도로에서 지금 FSD가 허용이 됐죠. 테스트죠, 일종의. 네네. 만약에 그 테스트에서 만족한다라면 이것이 상하이 전체로 확대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황주인가요? 그 지금 가장 로봇 택시들이 많다라는 이런 도시들에도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되면서, 즉 미국을 넘어서는 시장 확장 FSD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왜냐하면 EV 시장으로서도 자동차 시장으로서도 가장 큰 시장이니까 가장 큰 시장에서 테슬라의 FSD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경쟁력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경쟁력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턴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엄청 열려 있더라고요. 네. 뭐 그냥 다 신기술이 나오면은 뭐 거의 다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오케이 하고, 뭐 안전성이 그렇게까지 검증되었나 싶은 것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사실은 두 나라예요. 다니실 때 현찰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저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어쩔 때 특별하게 주말에 있는 무슨 행사들 있을 때 현찰 찾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이런 디지털 문화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 전기차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카 인포테인먼트가 정말 발전돼 있는 거잖아요. 워낙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FSD도 수용성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네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FSD 매출이 좀 잡히기 시작하면 독립적으로 표기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별점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다양한 기업에서 라이센싱으로 FSD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포드가 FSD를 장착을 해서 우리는 FSD가 되는 차량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로열티를 이 테슬라에게 지출할 수 있겠죠. 이런 비즈니스가 대단히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칩처럼 78% 8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그 구글이나 메타가 지금 그런 것처럼 수익률을 끈히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매출 대비 하드웨어 판매 매출보다도 훨씬 더 재무제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하고, 그러면 이제 그로스 마진이 되게 좋다라는 거고, 프로핏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리커링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미래 가치까지도 대단히 높여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FSD로 매출이 발생하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한다는 부분,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에게서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FSD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규제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이건 되게 큰 기술 중 하나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워낙 국가마다 이 기술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 스탠스도 되게 다르고, 특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풀기 어려운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만 FSD가 됐던 거고, 중국 또한 결코 만만하지가 않죠. 첫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FSD 말고 오토파일럿도 제대로 안 돼
됐었잖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 워낙 군사 보안 시설이 지역에 대한, 네. 보안 지역이 근데 너무 많았대요. 공항도 다 보안 지역이고. 그럼 공항 근처도 에선 작동이 안 되는 거고. 자동차를 타고 공항도 못 가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곳곳에 군 기지가 있다고 해서 곳곳에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오토파일럿 기능이 중국에선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정도로 오토파일럿 기능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진짜 껍데기만 있는 전기차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들이 쫓아오면서 테슬라의 어떤 차량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FSD가 되는 차량은 스마트폰이고 안 되는 차량은 피처폰이다. 그렇게 이제 질적인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4월 달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중국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데이터에 관련된 조건부 허가를 해주잖아요. 네네. 이 조건부 허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 서비스를 그래서 바이두랑 체결을 한 거죠. 그렇죠. 지도를 서비스한다는 건 지도의 데이터는 중국에 있다라는 거고 테슬라의 FSD 데이터 센터도 상하이에 두는 조건. 그래서 중국에서 도로 학습한 데이터는 절대 다른 데랑 믹스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약조로 들어가면서 들어간 건데요. 이런 보안들은요, 여러분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구글 지도가 우리나라도 정말 사실 지도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지도가 지금 한국에서 작동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이것 때문에 네이버 지도라든지 티맵이 논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라에서의 어떠한 이 지도 데이터가 안보 문제로 걸려 있는 나라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넘어야 될 산이 높았었는데 이거를 넘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넘게 되면 유럽도 비슷한 전략으로 갈 거거든요. 유럽은 이제 안보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서 개별 주행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익명화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보지만 중국을 풀었다라면 유럽은 못 풀 문제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DSA라든지 DMA 그러니까 디지털 서비스법 그렇죠. 그다음에 디지털 마켓 시장법 이런 법들이 있으면서 규제 대상이 되게 엄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럽도 유럽에 서버를 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남았는데 아마 지금도 사실은 뭐 익스닷컴에 보면은 유럽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관계 당국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뭔가 지금 검증 절차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들은 잡히고 있는데 언제쯤 통과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예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25년 2026년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애플의 인텔리전스도 지금 우선 유럽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만큼 유럽의 이 정보 보안이라는 것들이 되게 까다롭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벌금을 막 전체 매출의 10% 매기고 그렇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못 지키면. 그래서 아마 테슬라도 저는 빨라 2026년 정도가 돼야 유럽의 FSD를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유럽은 저는 둘째 문제고 중국에서만 가능해진다고 해도 큰 의미 있는 자동차 매출에도 의미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중국인들의 수용성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미중 갈등이 저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허락해주는 이유는 중국의 어떠한 전통적인 산업 전략이 캐치업 전략, 쫓아가기 전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위 업체를 항상 두고 매기 효과처럼 중국 기업들이 그걸 쫓아가기를 원하고 필요할 경우 모방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중국은 지금 자율주행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서 대단히 의미를 두고 있고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1위 업체인 테슬라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 대신 다양한 중국 기업들이 테슬라를 모방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려는 작업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는 미중 갈등이 있더라도 지정학적 갈등이 있더라도 테슬라의 FSD가 허가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중국이라는 산이 워낙 뭐 거기가 제일 큰 시장이기도 하고 가장 높은 산이기도 했으니 네. 그것을 이제 넘어선 것이 되게 네.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중국에서도 작동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도 물론 이제 영상으로 보고 글로 읽은 것밖에 없는데 중국도 서울 못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도로 사정이 주행 환경이요. 주행 환경이 뭐 쉽지 특히 않네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시장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시장이 곳곳에 있어서 화물차와 화물 나르는 오토바이와 화물 나르는 자전거와 이런 것 속에서 비집고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도 제한된 거리에서 스트릿에서 지금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재래시장들이 다 빠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주행 환경이 재래시장 쪽은 아직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율주행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되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시내 주행에서 자율주행이 완벽한가가 중요한 거고 시내는 고속도로보다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이 변수가 튀어나온다든지 정말 변수가 너무 많죠. 갑자기 공이 튀어나온다든지 갑자기 저쪽 주차했던
자동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러한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자율주행에서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엣지 케이스들 그리고 갑자기 길이 있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공사 중이라서 후진으로만 그 도로를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들 이거는 또 나라 문화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FSD의 제네럴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엣지 케이스를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엣지 케이스에 대한 많은 스터디가 중국에서도 있어야 될 거고 네네. 이러려면 시간은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아무래도 요즘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원인을 꼽으라 하면은 중국 전기차 기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슬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테슬라 대체 전에 이제 각국 정부의 이제 태도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100%의 관세를 도입을 했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 연합이 아직 최종 확정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날 최종 확정인데 지금 10%인데 여기다 38.1%를 더해서 총 48.1%의 관세를 중국차에 매기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독일이 지금 거품 불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독일의 경제부 장관 지금 중국 가 있거든요. 네네. 이거 협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데는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예요. 중국 차의 공세는 지금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44만 대의 중국의 전기차가 유럽에 팔렸습니다. 네네.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팔린 건데 이 대부분을 비아디가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왜 이 관세를 매기냐라는 거예요. 정치적 동기일까? 경제적 동기일까? 물론 겉의 왜곡으로는 유럽에서는 시장 경쟁 왜곡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긴 국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소비 보조금을 받으면 독일은 이제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보조금을 없앴죠. 그렇기 때문에 받게 되면 더블로 받게 되는 거니까 르노라든지 닛산은 한 번밖에 안 주는데 소비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그래서 경쟁 왜곡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기저에 깔리는 건 뭐냐면 들어오면 다 팔린다라는 거예요. 네네. 이걸 못 막으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의 차들이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뽑으면서 전기차 사업의 경쟁력을 가질 시간을 못 마련한다는 거죠. 사실 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레거시 기업들 CEO들이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 뭐 어떤 장벽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다. 네.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인정할 것은요, 품질이 좋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소비자들은라고 해서 또라이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소비자들도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이 상품이 좋은지를 따집니다. 그렇죠. 이에 유럽의 정치권들이 겁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BYD의 공격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배경보다는 정책 배경이죠. 지금 이제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똑같은 거예요. 차이나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의 많은 부분들이 날아갔고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날아간 곳에서 지역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표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집권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두 번째 차이나 쇼크를 중국 차에서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또 이중적인 것은 민주당은 또한 전기차의 전환을 되게 빠르게 주장하고 하고 싶어 있잖아요. 주장하고 있고 빠르게 가서 일부 민주당 내에 있는 분파는 중국차 저렴하게 수입해서 매기 효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줘야 된다. 이런 파들이 있는데 진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선거지면 전기차를 전환은 더 늦어진다. 네네. 그래서 이제 관세 100%로 얘기를 하고 관세 플러스 뭘 했냐면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겠다. 네네. 즉 돌아다니면서 FSD 같은 게 깔려 있어가지고 데이터 모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중국차를 막으려고 하지만 이것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 지금 멕시코에 비아디가 공장을 거의 계약 단계에 와 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것을 미국에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무역 협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도 공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헝가리하고 스페인에다가 공장을 알아보고 있죠. 비아디가. 그러면 유럽 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품을 물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도 유럽에 지출할 때 관세가 붙는 거예요. 그때 가격도 인상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거품을 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것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다 관세를 매겨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거가 정부 보조금인데 그래서 7월 2일 날 최종안이 나올 텐데 선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차 모두가 아니라 거기에서 테슬라라든지 어떤 사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네럴 모터스하고 협력한 자동차인데 여기는
국가 보조금이 안 받았다라고 뻑뻑 우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제외해 줄 수도 있고 BYD 같은 경우에는 48.1%가 아니라 BYD는 좀 적게 받은 편이에요. 받긴 받았어요. 그럼 BYD 같은 경우는 20%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등화된 브랜드별로 갈 가능성이 있고 BYD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요즘 얘기하는 거 뭐냐면 48.1% 올라도 좋다. 우리 경쟁력 있다. 이렇게까지. 사실 그 정도 붙어도 너무 싸긴 하니까요. 너무 싸기도 하고 우리 유럽에서 파는 거에서 프로핏 안 만들어도 된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서 다른 데서 프로핏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라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100만 대를 만드는데 30만 대에서 수익을 못 보더라도 이 30만 대가 있어야 100만 대의 효율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네네. 70만 대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30만 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유럽에 맞추는 거에서 우리 프로핏 없어도 된다. 손해만 안 보면 된다. 이런 전략을 지금 BYD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유럽 시장에서 이 중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것은 중국 자동차의 공세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쩔쩔 매고 있어. 근데 쩔쩔 매는 거 맞아요. 근데 이건 테슬라가 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중국이 잘하는 겁니다. 네. 중국이 너무 잘하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 만약에 한국에는 반중 정서가 있어서 그렇지 중국 차량이 만약에 물밀듯이 한국을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사실 자동차 가격 정말 높아졌거든요. 여기에서 반값 자동차 나오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중국 자동차 타면 사고 날 거야, 죽을 거야 막 이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났는데 사고율도 좋고 사람들이 만족도가 막 좋고 싱글벙글하면서 인포테인먼트 너무 좋고 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시승기 해봤는데 짱이에요. 막 이렇게 나오면 슬슬 사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경쟁률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저가 차량을 안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이 저가 차량의 속도를 거의 1년 앞당긴 이유도 중국차 때문이라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도 아마 2025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중저가 차량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차별화를 FSD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네네. 저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 이것 때문에 임원진들이 일부는 나갔잖아요. 네네. 자기는 그거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나갔는데요. 이 FSD가 중국에 있어는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서 차별화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중국차의 공세를 우리가 상수로서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네.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요. 그 안에 카 인포테인먼트 여러분들 영상 보셨을 거 아니에요. 베이징 모터쇼에서 나온 거.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고 뭐 가라오케 하고 뭐 안에서 난리 나잖아요. 위에서 앞에서는 유튜브 보고 뒤에서는 또 틱톡 보고 뭐 예를 들자면 화면도 그냥 전 좌석에 다 있잖아요. 네, 아이패드랑도 연동이 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카 인포테인먼트 그래서 저기 정체가 심해서 그런가 차 안에서 노는 스타일이 왜 이렇게 많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디지털의 소비 문화에 적합이 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매력도를 느낄 수가 있고 일론 머스크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기 옵티머스 이제는 유튜브 영상으로 외에는 공개도 못하겠다. 하도 누가 카피해 가서 그게 중국이 카피해 간 거거든요. 네네. 옵티머스도 테슬라도 다 카피해 간 거잖아요. 네네. 사실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샤오미도 좀 있으면 SUV 낸다면서 모델 Y랑 경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중국의 무서운 모방 속도와 또는 이거를 뛰어넘는 속도에서 저는 테슬라가 선방하기는 차량 판매량으로는 어렵다. 하지만 전체 전기차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봐야 된다는 것. 네네. 네,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중국차에게 판매량에 의해서 추월당하는 일도 저는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분명하게 작동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2023년 4, 4분기 때는 BYD가 테슬라를 추월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테슬라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엄청 부분이고. 충격이었죠. 네. 근데 만약에 2024년이라든지 2025년에는 BYD가 총량에 있어도 그러니까 전체 연으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판매량을 넘어설 수 있다. 여기에 테슬라 주주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 주가 또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테슬라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자동차 판매량이 얼마나 성장할까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마이너스 성장은 안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쇼트 하시는 공매도 하시는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 뭐죠? 그 이름이 또 클린 트랜지션 에너지 뭐 하여튼 대표 무슨 전형적인 그 이번에 목표 주가 15달러 엄청나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배경을 조사해 보면은 전문적인 공매도 전문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프라핏 마진이 마이너스를 2분기 연속 기록할 때 사람들이 다 내다 팔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큰 플러스 성장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맞다. 네네. 하지만 2025년에 신차 모델이 나온다라면 의미 있는 성장은 할 거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중국차에게 뒤집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2.0으로 간 것, 뉴 챕터가 아니라 뉴 북으로 간 거는 매우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더 그 전기차 기업의 이미지를 더 확실히 탈피하고 완연히 AI 기업으로 좀 발돋움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책 제목도 사실은 AI 기업 테슬라라고 했어요. 네네. 출판사에서 감흥 없다. 저는 사실 AI 기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AI 기업 테슬라 이렇게 가려고 했거든요. 네네. 또는 테슬라 AI 기업 해서 테슬라도 AI 기업이라는 걸 스스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2.0이니까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다시 가자. 그래서 AI 기업이라는 이름 후킹하지 않는다. 네. 안 할 것 같죠 아직은. 그래. 근데 저는 AI 기업이 그래요. 테슬라가 AI 기업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